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2주차가 시작이 되었죠? 네. 오늘은 우리 청소년에 관련돼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청소년, 그래서 챕터 12장이 되겠고요. 교재로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돼서 개념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발달,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청소년 시기를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청소년기를 한번 상기시켜 보게 되면 우리의 청소년 시기, 나의 청소년 시기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어린 시절에 성장기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는 지금의 청소년 시기하고는 사뭇 달랐죠. 지금은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해서 굉장히 유세를 많이 떨죠. 근데 과거의 사춘기라고 하면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반항기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어떤 이제 그 순종적인 아이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사춘기가 큰 벼슬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심지어는 이제 아시는 분이 귀하게 자녀를 얻어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청소년기 지금 사춘기 때 그 행동 자체가 좀 어떨까요? 고분고분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반항아가 되면서 부모의 이제 이야기 어떤 말을 해도 잔소리로 알아듣고 부모의 그 잔소리를 하나의 그 귀찮음으로 생각을 해서 말도 섞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년의 나이에 아이들 때문에 집 밖으로 예, 그 사회생활을 다시 하게끔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하고 지금의 청소년기하고는 그렇게 어떠한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청소년기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의존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성인 초기, 그래서 청년기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앓고 있는 시기,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데 성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발달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또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 심리적으로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우리는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동시에 청소년기의 어떤 다양함,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특성, 연령, 교육 이런 과정에서의 경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 시기에는 개인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의해 구분에 일반적으로 사용 많이 되는데 그 연령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2세, 12세부터 뭐 16세, 17세까지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나이는 국가나 단체의 어떠한 그 국내법에 따라서 조금씩 연령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의 개념은 15세에서 24세로 개념을 잡고 있고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 그래서 10살에서 24세로 청소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서 9세에서 24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를 하죠. 그럼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연령대가 너무나도 이렇게 천치 차이로 다양하죠.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좀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처럼 우리나라엔 청소년 연령 기준이 아동과 혼용해서 구분하기가 좀 모호하다라고 해서 촉법소녀 있잖아요. 그래서 촉법소녀가 우리 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3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세 이하의 어떤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법의 접촉을 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이 연령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정말 이제 초법인 상황에 범죄자로 낙인을 하게 되면 그것도 반대의 의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의 기준으로 통하면 청소년기에 구분하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3세에서 18세를 청소년이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청소년법, 아동복지법, 민법에 따라서 정의는 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중학교인 시기하고 고등학교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기로 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인 특성 중에 신체적인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다른 성장 발달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만큼 신체적인 성숙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청소년의 어떤 신장, 체중 이런 게 성인의 98%까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장 급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신장의 경우 여자는 10살에서 11살경, 남자는 12세부터 13세경부터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평균 5에서 13cm까지도 자란다라고 보는 거죠. 여자는 초기에는 남자보다 성장이 빠르다라고 했죠. 아동기 때. 그런데 이제 이 시기, 청소년기가 되면 남자아이가 보통 여자의 성숙 속도보다 굉장히 빨리 추월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과 신장의 크기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남자들은 이제 근육이 발달하고 어깨가 벌어지면서 남자다운 체형으로 변하고 여자는 피하 지방이 증가되고 골반이 넓어지면서 여성다운 체형을 이제 변화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체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심장과 폐 또는 소화기, 생식기 이런 내부 기관이 이제 기능도 거의 성인하고 완벽하게 일치되는 식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시기고요. 또 시각이나 청각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발달에 있어서 또 얼굴 윤곽도 변하면서 점차 성인의 체형과 모습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게 이제 생식에 관련된 성장 호르몬 또는 성적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자는 고환이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턱수염이 자라고 후두가 커지면서 목소리에 변형이 오죠. 그리고 여자는 난소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골반으로 넓어지면서 피하 지방과 유방이 발달하고 또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호르몬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발달이 개인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또 환경적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영양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신체 성장의 어떠한 그 크기가 발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뭐 인종이나 질병 상태,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도 신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인종과 북유럽의 인종과 아시아계의 인종이 다 다르듯이 아프리카는 그 굉장히 키가 크죠. 그리고 예, 그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다 아프리카에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장이 크죠. 또 아시아는 키가 좀 그런 그 아프리카나 유럽보다는 사이즈가 작죠. 키 같은 게. 자, 그런 게 이제 인종에 관련된 어떠한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전적으로 뭐 아시아 사람들은 다 작다라가 아니라 또 가족 내력이 있겠죠. 부모가 크면 자녀가 좀 클 확률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영양학적으로 다양한 이제 어느 정도의 영양이 골고루 섭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발달에 크게 좌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심각한 심리적인 변화도 동반되는데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이어서 또 뒤처진다고 느끼게 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보면 이제 학교에서도 키가 굉장히 이제 성장이 빠른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키 성장이 굉장히 더딘 친구들도 있죠. 그럼 키가 작은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를 또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업 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인지적인 발달에 보면 청소년기에는 신체뿐 아니라 인지 능력 이런 것들도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동안에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고에서 청소년이 되게 되면 이제 사고 능력이 좀 더 보편적으로 되죠. 그래서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는 구체적인 조작기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조작기는 아동기 때 있었고, 자, 청소년기가 되면 형식적인 조작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조작기는 아동기, 청소년기는 형식적인 조작기. 그러면 자, 한번 짚어서 넘어가 볼까요? 뭐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학습의 효과. 자, 그러면은 감각기. 감각기는 언제 해당돼요? 감각기. 자, 요 감각기는 언제예요? 예, 유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영아기에서 유아기. 전조작기, 예,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예. 자, 그래서 요 시기에는 영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조작기는 유아기라고 보는 거고요. 자,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라고 보는 거고 형식적인 조작기는 청소년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형식적인 조작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 청소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식적인 조작기에서는 자신의 사고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만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주장을 이제 내가 생각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며 아 내가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가설을 세울 수 있고 하는 이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조작기에 도달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일관성이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어떤 지식 교육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형식적인 조작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집단 생활을 하면서 또래 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본인이 사회 또래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런 그 사회적인 통합에 있어서의 성장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 발달에 있어서는 인지적인 부분이 크게 발달이 되는 거고요. 신체적인 것도 역시나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크게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어떤 가설을 통해서 영역적인 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논리적인 추론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동기와는 달리 상상력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유추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수학의 상위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은유나 비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풍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를 통합할 수 있어서 청소년기의 발달은 자아에 대한 중심성 이거에 대해 방해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청소년기에는 이제는 자아가 발달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아 중심성에 있어서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죠. 현실과는 다른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하기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때로는 자신의 능력과 외모를 지나친 관심을 갖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오히려 또 자기의 어떠한 그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자존감에 있어서의 어떤 열등감 이런 것보다는 자아 중심성에 있어서의 보통 이제 이 15세, 16세의 정점을 이루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해,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 발달에서의 상상의 청중으로 우리가 이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착각 속에서 그들의 어떠한 즐겁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타인에게 어떠한 그
실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 이제 헤어나오는 단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우화라던가 자신의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착각해서 때로는 쉽게 자기 살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를 잘 경험을 해서 나름대로의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은 자살을 충동을 느끼지만 여기에서 잘 해결을 해서 나름대로 자아의 개발 또 자아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시기. 그래서 청소년기는 아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린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되는 것이고요. 자아 발달에 있어서의 어떠한 본격적인 형성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요 청소년기 시기인데 하비 허스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 사회적인 가지로 자아 정체감 발달에 대해서 달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묻고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신의 어떠한 자아의 내적인 측면을 타인과 구분하는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아 정체감에 대한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릭슨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아의 의식을 성장하는 자아 정체감에서 형성 시기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정체성 혼란이라는 것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바로 에릭슨이 얘기한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겨내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 이 요소가 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챕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이제 바로 중간고사의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아 발달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감 혼미, 정체감 유실, 그리고 정체감 유예, 또 한 가지 마지막 정체감 성취라는 네 가지의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정체감 혼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감 혼미. 자, 그럼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못한 상태. 이거를 갖다 우리는 정체감 혼미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해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바로 요 시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가지지 못하니까 결정을 유보하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혼미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요.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없고 오로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주변에 부모님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체감 확립은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위기 경험도 없었고 또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 위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정체감 확립이 일어나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따라서 그대로 따름을 우리는 정체감 유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1급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에 빠짐없이 나오는 자아 발달에 대한 네 가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감 유예라고 하는 것은 위기감이 있는 상태에서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다양한 행동, 신념, 실천하지만 아직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 그래서 부모와 교사들에 의해서 성인들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회의를 느껴서 나름의 가치를 찾아 방황하는 정체감 성취에 이르기 위한 가독의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자, 부모가 아까는 정체감 유실이라고 한 거 있죠. 예. 정체감 유실,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는 걸 유실이라고 했고 정체감 유예는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나름대로 가치관을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에 이르기 위한 가두기의 단계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가 내가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를 유예라고 한다. 꼭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정체감 성취. 이거는 뭐예요? 이제 나의 어떠한 청소년기에 내가 앞으로 무엇이고 무엇이 될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내가 확립해야 될 게 있죠. 내가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해야 되겠죠. 나의 꿈, 나의 미래. 난 다 결정을 했네. 그러면 정체감에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나 가치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확고한 신념 체계가 확립이 돼서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상태. 그러면 정체감에 대한 성취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상태.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높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가업 수행에 있어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상태. 정체감 성취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말고사 시험이니까. 자아 발달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정체감 혼미, 정체감 유실, 또 정체감 유해, 또 정체감 성취라는 네 가지의 자아 정체감에 대한 발달 단계가 있다. 정체감 혼미는 내가 위기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나 어떤 쉽게 변할 수 있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뭐랄까요? 손바닥 뒤집듯이 정체감 혼미가 온다라고 하는 것. 자,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부모님이나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나의 어떤 주관적인 그 개념이 없는 상태. 이거를 유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체감 유예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태에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이나 신념,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 그래서 방황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정체감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뭐예요? 나름대로 내가 자아에 관련돼서 나란 사람 난 이제 내가 확립했어.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자, 이것을 우리가 성취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아 발달에 있어서는 자아 성체,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주는 대표적인 요인은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어떠한 선입관, 또 부모의 어떤 올바른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예를 들면 선입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도 선입관으로 가지고 그대로 부모의 안경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부모가 제대로 된 어떠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찰을 통해서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세상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아이들도 또한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사회의 객관적인 모습으로 본인들이 정확하게 본인이 할 일이 무엇이고 바람직한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겠죠. 자, 이렇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부모의 너무 엄격한 교육이나 청소년을 지나치게 통제를 하게 되면 정체감 유실이나 정체감 혼미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과정은 어떤 청소년에 있어서 반드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까지도 계속해서 연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는 본인이 철이 없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없거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하면 청소년 시기를 그냥 넘어가면서 사회 초년생, 그래서 성인기 초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어. 계속 이게 성인기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40살, 30살, 40살이 돼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집안에서 부모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논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청소년기에 어때요? 자아 혼미, 자아 정체감이 있어서 형성이 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정서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은 아동기와는 다른 새로운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일반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하루에도 12번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또 자부심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감정 변화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 열등감, 분노 이런 강하게 변하고 심한 감정은 가족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죠. 또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기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또래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아이들이 또래들, 친구들하고의 그런 공감. 그래서 바람직한 아이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냥 부모님이 좀 내버려 둬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뭐 이제 유흥업소에 다닌다거나 그 유흥 쪽에 빠지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거리감이 상당 부분 친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예, 또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늦게 이제 들어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삶을 많이 이제 우리가 목격을 하기도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이렇게 정서적인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들이 또 주변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서적인 변화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고동이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 시기에는 성숙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신체적인 부분이 성숙이 일어나죠. 또 강한 성적 충동으로 인해서 성적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동시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성에게 반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허세적인 반항을 하는 등 이중적인 정서를 표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학교 말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은 초기 청소년보다 더 강렬한 정서를 느끼지만 직접적인 표출은 억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러한 억압 과정에서 열등감으로 있어서 내면적인 정서의 불안정한 그 내면적인 심리적인 불안증이 고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실에서의 부정 그리고 혐오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회 구조와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의욕, 불만, 의혹 이런 거를 이제 품고 자신만의 비논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또 반사회성인 성향으로 또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급격하고 다양한 발달적인 특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환경과 기질적인 부분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인 자기 통제력과 정서 조절 전략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서 표현의 정도는 그들의 자신의 통제력이나 조절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에 비해서 정서의 기복 자체가 굉장히 넓고 또 강렬하죠. 그래서 불안한 감정을 외부로 안전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비행 행동이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자신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이런 걸 느낄 때는 억제하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환경적인 부분, 유해 환경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그 좀 어떤 불법에 관련된 게임이라던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유흥업소를 다닌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헤어나오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에서 또래들 문화에 이제 적응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굉장히 깊이 빠져들게 되면 청소년의 마약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청소년들 조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인 것 같은데 그 청소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또 청소년인데 담배를 사달라고 이제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행인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굉장히 성장기에 있어서 급변하는 본인의 정서적인 변화가 결국에는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청소년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서적인 변화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급격하고 다양한 발달적 특징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환경과 기질에 따라 개인적인 그 성장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인 자기 통제력, 그리고 정서 조절의 전략,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서 표현의 정도는 그들의 자기 통제력이나 조절 능력에 있어서의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만큼 청소년기도 어떠한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 그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어떤 양육, 그리고 부모의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표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정서는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표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이 발생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변화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감정을 표출하는 청소년들은 충동성과 분노 이런 걸로 인해서 비행이나 과도한 문제 행동을 이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주요 가업이 있는데 자신의 감정에 간대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여유롭게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간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넉넉한 본인의 어떠한 자세, 정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덕과 관련된 이상 발달은 역시나 우리가 청소년기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인지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도덕과 발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청소년의 교과목에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제 뭐 도덕이라고 하는 거,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많이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덕이나 윤리 이런 이제 교과목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교과목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인성 교육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입시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그 교과목을 다 빼버렸던 게 문제인 거죠. 심지어는 뭐 역사에 관련된 사회적인 그 뭐랄까요? 지리, 우리 왜 과거의 역사, 지리 뭐 이런 과목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도덕과 관련된 어떤 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교내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습을 시킬 때 이제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인성은 사실 뭐 교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인성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인성이 그나마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전부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큰 교과목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는데요. 콜버그가 이야기하는 도덕 발달에 대한 관례적인 도덕성, 관례적 도덕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관례적인 도덕성이라 하는 것은 인습 후, 인습 전에 관한 어떤 도덕성에 관련돼서 콜버그가 이렇게 제시한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버그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인습 전에 그 행하는 도덕성과 인습 후,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고 나서 도덕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 시기에는 가족과 집단의 가치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개인의 내면화된 가치에 따라서 개인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청소년은 도덕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제약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복잡한 사고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이상의 발달은 부모 세대의 모순과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키우고 권위를 반향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부모로서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심, 그런 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 이상이나 통제에서 강하게 반박하게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로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부모 세대, 예, 가치관이 있겠죠. 또 부인이 부모 세대의 가치관에서 청소년들의 생각하는 가치관, 굉장히 예, 청소년이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면 참 답답해, 말이 안 통해라고 해서 언어를 단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요소들이 심지어는 어떤 이제 대화의 단절,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가족 환경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좌우하는데 청소년의 어떤 신체적인 성숙과 사회 심리적인 발달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자, 청소년의 행동과 사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율성이 획득되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또 청소년은 자신의 견해와 관념이 수용돼서 자율성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부모에게 어떤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청소년의 보호와 지지, 또 지도,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환경에 있음으로써 본인이 생활하면서 정체감을 형성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들로부터 그리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율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부모와 어떤 가족으로부터의 독립하고 친구로부터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시기가 바로 요 사회적인 발달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애정을 가지면서 또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편안함을 느끼기에 청소년 시기에 많이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각자의 자기 공간을 굉장히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율성을 좀 부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부모가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이 사춘기 때, 이 정체감, 혼미가 올 때,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숙과 심리적인 발달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이 시기에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 자율성을 획득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인 지지,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관념을 수용해서 자율성을 얻어서 나름대로의 또래에 있어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는 청소년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아동으로 간주한다면 청소년은 자신이 성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빨리빨리 부모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냥 아이로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한다라고 하면 아이는 점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성인으로 돼가는 단계에 자기의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부모가 자꾸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통제를 받기 싫어서 예, 나쁜 생각을 하고 또 그 통제에 벗어나려고 하는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끊임없이 갈등의 요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외부 환경과 맞물려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좀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거 좀 지켜봐 줄 수도 있고 또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개입을 하는데 그걸 이제 뭐 부모로서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줘가면서 예, 논리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에 있어서의 독립성, 자율성은 자연스럽게 얻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 생애 주기의 이런 변화에 따른 특징을 이해를 하고 또 합리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 균형에서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죠. 또 부모는 아이들의 어떤 이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이제 청소년들이 잘 크고 성장을 하게 되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당당한 그런 이제 예, 나름의 자기의 자아 속에서 부모의 어떠한 그 교훈적인 부분, 부모에 대한 존경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는 가장 큰 칭찬은 예,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주고 우리 부모를 가장 존경한다는 말이 대표적인 가장 그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부모보다 더 건장해지죠. 힘도 세지고, 그리고 부모가 이제 물리적인 처벌이나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인 발달로 인해서 부모가 제시한 규칙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이제는 부모가 비합리적인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이랑 같이 소통을 할 때도 예, 정확한 판단,
또 어떤 잘못에 있어서의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면서 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갈등이 생기면 청소년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의 아동기와 다르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냥 이제 아이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동기 때는 그 모든 게 이제 부모의 어떤 힘이 더 막강하고 세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동기 때는 부모가 무섭고 두렵고 또 큰 엄청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라고 이제 느껴지게 되죠.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청소년이 되면 아빠나 엄마의 존재가 본인이 이제 상당 부분 컸고 그리고 그런 부모에 대한 역량이 다소 본인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또 이제 힘도 세지고 하기 때문에 부모를 바라봤을 때 아동기의 입장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을 해서 아이들의 하나의 인격체로 의사소통을 할 때도 서로 공감하면서 나름대로의 조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부모의 안정된 결혼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정적인 부분, 그래서 가족의 어떤 온화함,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정립을 해야 되겠죠. 자,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립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또래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 가정에서의 이제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면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가 또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시기 이게 이제 친구들 간의 관계다라고 보는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다르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더 안정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애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시기가 되면 가족 여행을 가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안 가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여행에서도 이제 자꾸 빠지고 친구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족에 있어서의 부모들이 이제는 좀 아이들한테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죠. 서운함도 느끼고 자 이런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또래 관계에서의 어떤 지지나 수용 그리고 소속감과 연대감 이런 거를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규범, 행동 기준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제공을 하고 청소년에 대한 또래 집단 그래서 인정과 지지를 해줘라. 그래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친구들 누구 친구인지 누가 우리 집에 오는지 그래서 친한 아이들은 이제 부모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잘 내 자식처럼 그렇게 왕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떠한 의견이라던가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인기에 사회적인 집단 형성과 관련해서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있어서의 대인 관계의 또래 문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래 집단의 압력이 커지면서 청소년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학습하거나 집단 교율에 어떤 강요받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의 또래 문화에서의 어떠한 굴림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거, 학교의 어떤 또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 지금 이제 한참 넷플릭스에서 핫하게 뜨는 게 약한 영웅이라고 이게 이제 청소년 드라마인데요.
그 약한 영웅에서도 상위 1% 이제 학습에 엄청나게 이제 천재적인 부분인데 이 아이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 시끄럽거나 자기 공부를 방해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이 다른 애들이 시끄럽게 한다면은 그거를 용서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친구가 없었는데 점점 이제 학교 생활을 해가면서 친구가 생기면서 친구의 중요성 이런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의리를 좀 찾아가고 그래서 친구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그 집단, 그래서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 되고 혼자보다는 친구들의 어떤 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예, 심도 있게 묘사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래 압력에 있어서 현실적인 판단, 사고가 방해받아서 가출이나 학업, 이런 중단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집단 따돌림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고요.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죠. 그리고 동성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다가 청소년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동성에 대한 애착 또 이성 애착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이성 교제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 역할 명확하게 해주고 또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역할, 책임감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성 교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학업 소홀이나 어떤 비행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또래의 환경에 학교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이제 한참 그것도 영화에서 이제 나왔던 청소년 시기의 왕따 그 사회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문제화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글로리아란가요? 글로리아? 그것도 보시게 되면 학폭으로 인해서 한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후에도 성인이 됐으면서도 본인의 그 암울했던 청소년 시기에 그런 이제 독한 마음을 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건 이제 복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전개가 되는 영화인데요. 이런 또래 환경에서의 그런 어떠한 이제 그 피해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이런 그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인생의 소모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시기로 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고착이 돼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용서하면서 살지 못하고 또 남을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또래 환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성교제 또한 집단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개별적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또래 환경에서는요, 친구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또래 이 환경에서 점점 성인기로 갔을 때는 이제는 개별적인 본인의 특성에 맞춰서 삶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에 관한 관심은 주로 이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많죠. 그리고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상 이성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무관심한 척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짝사랑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시 제도의 압박, 그리고 가중한 학습 부담으로 인해서 집단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해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이성 교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가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청소년들이 교복 입고 막 손잡고 끌어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교제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너무나도 거침없는 표현들, 애정들을 과감하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눈살을 그냥 시야를 피하는 경우가 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현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가감하고 또 이제 뭐랄까요?
대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 그렇게 청소년의 이성 교제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교육을 우리가 이제 성인이 뭐 시키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찾아가서 이성 교제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지금 뭐 초등학교도 뭐 누구누구 사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거 보면은 참 우리가 웃음이 나올 정도이지만,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그런 이성 교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 가상세계라고 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또는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상에서의 뭐예요? 온라인 그 그룹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문제화되고, 또 집단으로 어떠한 조직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자,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은 청소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른 학습이 정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가 활동에 있어서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수집이 많아지는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등 학습 활동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너무 가몰입하거나 현실 세계에 대해서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비인간적인 어떤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음란물이라던가 불법 파일에 대한 유통,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음해성, 글을 기재하면서 도덕성과 사회 책임성 이런 것들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공간 세계에서 활발히 또 이루어지는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필수품이 지금은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고 비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과도한 컴퓨터 사용으로 시력 저하, 그리고 비만, 이런 건강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루 종일 아이들이 컴퓨터에 빠져 있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바깥 건강한 어떤 운동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생기고 허약 체질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신체적인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 불균형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 폭식증, 이런 섭식 장애를 겪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병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뭐 그 신경 정신과적인 부분이 우울증이라던가 과도한 스트레스였다라고 하면, 아이들로 인해서 요즘에 이렇게 거식증, 폭식증이 있다 보니까 위경련이나 어떤 식도 정맥류, 또 식도 역류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미적 기준,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해서 살을 빼기도 하고요. 또 성형을 일찌감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형 부작용을 또 호소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을 하는데,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식이요법, 그리고 몸매 관리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또 청소년의 어떤 성숙에 비해 올바른 지식 부족 이런 것들과 성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성 가치를 확립하지 못한 채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거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이제 많이 있는데, 부모로부터의 어떤 심리적, 경제적인 지원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정상적인 발달 가업에 방해가 되고 사회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성문화가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좀 활달하게
적용해야 되고요. 또 성적 발달에 따른 불안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담 기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좀 넓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에 관련된 신체적인 발달과 관련돼서 임신과 출산 이런 것들이 예, 문제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인 발달은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